1970년대 대한민국, 전력난으로 온 나라가 암흑천지였습니다. 매일 정전이 일상이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결단을 내립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던 거죠. 미국은 한국의 원전 건설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우려했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처 차관 최영섭 박사였습니다. 최영섭은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을 설득할 비밀작전을 구상한 거죠. 1971년 어느 날 최영섭은 주머니에 $20만 넣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식 출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개인 자격으로 떠난 무모한 도전이었죠. 워싱턴에 도착한 최영섭은 값싼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산이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는 미국 원자력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은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최영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건물 로비에서 기다렸죠. 일주일이 지나자 한 관계자가 그의 끈질김에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면담 기회를 얻은 겁니다. 최영섭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죠. 그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원전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요. 미국 측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섭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임을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사실도 언급했죠. 우리의 희생을 상기시킨 겁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최영섭의 열정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거든요. 마침내 미국 측에서 조건부 동의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백악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최영섭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을 만났죠.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죠. 밤낮 없이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최영섭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주머니에 $20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버텼죠.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악관이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최영섭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을 제안한 거죠.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안이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을 본 거죠. 드디어 1972년 초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이 승인된 겁니다. 최영섭은 $20로 시작해서 수억 달러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원전 신화의 출발점이죠. 하지만 이 미략에는 숨겨진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와 $20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1971년 여름, 서울 명동의 한 작은 찻집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한국전력 기술진과 웨스팅하우스 엔지니어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리원전 설계도면과 함께 놓인 계약서 한 장이 있었죠. 미국 측은 기술 이전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협상은 난항을 겪었고 결렬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측 협상 대표가 주머니에서 $20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외화가 이것뿐이라고. 물론 과장된 표현이었지만 그 절박함은 진심이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당황했고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웨스팅하우스 본사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돈이 없지만 배우려는 의지만큼은 확실하다는 내용이었죠. 놀랍게도 며칠 후 미국 측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돌아왔습니다. 기술 이전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고 분할 상환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직접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모든 기술을 배우라는 의미였습니다. 1972년 3월 고리원전 1호기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켰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이 하는 모든 작업을 노트에 빼곡히 기록했죠. 용접 하나, 배관 연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은 컸지만 그들은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갔습니다. 밤에는 숙소에 모여 낮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토론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도면을 분석하고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1978년 4월, 드디어 고리원전 1호 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호 기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로 2호 기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술진이 주도하고 미국은 자문만 맡았습니다. 건설 기간은 단축되었고 비용은 30%나 절감되었습니다. 3호기와 4호기는 거의 독자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에서 시작된 도전이 대한민국 원전 기술의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밀약에는 한국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그어져 있었죠. 그 금지된 영역을 넘으려는 순간 진짜 시련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978년 4월, 드디어 고리원전 1호 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21번째 원자력 발전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죠.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핵심 기술을 절대 한국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미국은 한국이 원전을 운영하게 해주되 영원한 고객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은 미국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리 원전 건설 현장에는 매일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투입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했죠. 미국 기술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몰래 복사하고 용접 기법을 사진으로 남기고 배관 구조를 스케치했죠.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술 독립 없이는 영원히 미국의 하청업체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가 원자력 안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미국은 한국에 대한 기술 감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엔지니어들은 핵심 기술의 70%를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1980년 한국은 고리 2호 기 건설을 시작하면서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이 주계약자가 되고 미국은 기술 자문만 맡기로 한 거죠. 웨스팅하우스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한국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절충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건설은 주도하되 핵심 부품은 여전히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죠.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입한 부품들을 분해하고 분석하며 역설계를 진행한 겁니다. 1983년 한국은 마침내 원전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증기 발생기,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제어봉 구동장치까지 모두 만들어냈죠. 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을 특허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 특허 문제를 피해간 상태였죠. 1985년 한국은 한국표준형 원전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 기술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독자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20로 시작된 도박이 드디어 진짜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죠. 그 비밀은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 기가 드디어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되었죠.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아무도 모르는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기준의 타협이었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측의 일부 안전장치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였죠. 한국 기술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지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였죠. 결국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기준만 충족하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원전 건설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1979년 3월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한국 정부는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고리 원전이 같은 설계 결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조사 결과 일부 안전 시스템이 미국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정부는 이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대신 비밀리에 안전 시스템 보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추가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되었죠. 1980년대 들어 한국은 원전 건설을 가속화합니다.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가 연이어 착공되었죠. 하지만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이 쥐고 있었으니까요. 1983년 정부는 한국형 원전 개발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합니다. 이름하여 한국표준형 원전 개발 계획이었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2000년까지 설계부터 건설까지 모든 과정을 국산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일본은 협력 자체를 꺼렸죠. 한국 기술진은 역설계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기존 원전을 분해하고 분석하며 기술을 습득해 나갔죠. 1987년 영광 원전 3호기 건설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형 원전의 시험대가 될 예정이었죠. 설계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진 없이 진행하는 첫 프로젝트였으니까요. 1995년 드디어 영광 3호기가 완공됩니다. 한국 기술진의 자립도가 70%를 넘어선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30%는 외국 기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완전한 자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합니다. 원전 개발 프로젝트도 위기를 맞았죠.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정부는 원전 개발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미래 먹거리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2002년 한국표준형 원전 OPR1000이 완성됩니다. 설계부터 건설까지 95%를 국산화한 쾌거였죠. 그리고 2009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UAE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라는 역사적 순간이었죠. 400억 달러 규모의 이 계약은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한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1970년대 20달러로 시작된 도전이 40년 만에 400억 달러의 성과로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수많은 희생과 타협이 있었습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시한 결정들이 있었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국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시작되었죠. 과거의 미략과 타협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성장 우선주의가 남긴 그림자였죠. 오늘날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 강국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20달러로 시작된 기적은 분명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의 위험한 선택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자립과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뒤에 가려진 안전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교훈입니다. 대한민국 원전 신화, 그 빛나는 성공 뒤에 숨겨진 위험한 미략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